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안될가게 레알 짧은 거와 긴급 거하게 공진입니다. 빨간빛, 파란빛, 적외선, 자외선, 엑스레이 이 빛들은 모두 1초당 몇 번 진동하는 빛인가, 즉 주파수에 따라서 그 명칭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왜 적외선보다 낮은 주파수의 빛은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걸까요? 그동안 우리로부터 감춰졌던 빛, 바로 테라헤르츠를 한방에 정리해드립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전화통화를 하고 펭수를 보거나 택진형의 게임을 즐기면서도 우리가 쓰는 무선통신이 태양에서 나오는 빛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라는 사실에는 모두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왜냐? 전파는 공장 같은 데서 하얀색 복장의 사람들이 반도체 기술로 개발하는 그런 것이지만 빛은 갈릴레오가 하늘의 베일을 밝히기 위해 섬세하게 깎아 만든 렌즈들로 빛을 모아 그렇게 제작된 망원경으로 바라보던 뭔가 신비한 것이었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전파, 비, 전자기파는 모두 본질적으로 똑같은 의미를 가진 정기적인 파동이며 와이파이 안테나가 2.4GHz의 전파를 수신하듯이 우리의 눈은 그저 와이파이보다 10만 배 더 빠르게 진동하는, 즉 40만 GHz부터 70만 GHz의 전파를 수신하는 안테나에 불과할 뿐입니다. 결국 그 전기 신호를 전달받은 우리의 뇌는 채널에 따라 다른 방송국이 나오는 라디오처럼 수신된 주파수마다 그 빛을 구분하기 위한 서로 다른 색을 입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는 이 사과는 우리 눈에 들어오기 전까지 그저 40만 GHz로 진동하는 정기적인 파동에 불과합니다. 애초에 빨간색은 우리의 뇌가 만들어낸 표시일 뿐이죠. 소름 돋아. 그렇다면 왜 우리는 라디오나 핸드폰에 쓰이는 전파와 우리 눈에 보이는 7빛깔 무지개 빛을 마치 도마 위에 장미칼로 두 동강을 내듯이 인지해 왔었던 것일까요? 전파와 빛, 그 사이에는 그동안 일반인들로부터 베일에 감춰져 있던 미지의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테라헤르츠. 그동안 전자공학자 및 정보통신공학자들이 열심히 교류 전류를 흔들어주면서 구동 가능한 주파수를 높여가며 3G에서 LTE로, LTE에서 5G로 더 높은 주파수의 전파를 만들었으나 아직은 제대로 정복하지 못한, 또한 반대편에서는 빛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물질 자체의 굴절률과 양자역학적인 특성을 통해 열심히 자외선과 가시광선, 적외선을 만들어 왔지만 적외선보다 더 낮은 주파수를 갖는 그 빛을 정복하지 못한 바로 이 두 사이에 끊어진 다리처럼 존재하는 영역, 과학자들은 이 미지의 영역을 오랫동안 테라헤르츠기에, 즉 인간이 정복하지 못한 빛이 존재하는 영역으로 정의했고, 이 끊어진 다리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파와 빛을 같은 것으로 잘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테라헤르츠, 1초에 1조번을 진동하는 빛의 영역으로 1조를 옛날에 살던 외국인들이 테라라고 지칭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빛을 테라헤르츠 파라고 부르며, 이는 핸드폰의 전파보다는 1000배 더 빠르게 진동하는 빛이자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색보다는 100배 더 느리게 진동하는 정기적인 파동, 즉 전파와 빛 사이에 존재하는 애매한 영역입니다. 말 그대로 전파와 가까운 빛이며 빛과 가까운 전파가 바로 이 영역, 그것이 바로 테라헤르츠 빛의 영역이죠. 물론 테라헤르츠 파를 만드는 제대로 된 기술이 없다고 하여 과학자들이 그동안 테라헤르츠를 전혀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우주에는 이미 별들로부터 날아온 다양한 테라헤르츠 빛들이 가득 채워져 있으며 천문학자들도 이에 따라 우주의 과거를 알아내기 위해 멀리서부터 날아온 테라헤르츠 빛들을 분석하는 연구를 꽤 오랫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는 흑체 복사의 발견을 통해 모든 열이 있는 물체들이 다양한 빛을 발산시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태양에서도, 별에서도, 인간의 몸에서도, 피자 호빵에서도, 야채 호빵에서도 미약하게나마 테라헤르츠파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테라헤르츠파는 일상생활에 사용되지 못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물에 있습니다. 물은 테라헤르츠파를 흡수해버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잎사귀의 수분 함유량에 따라서도 이렇게 처참하게 흡수되어 버리죠. 대한민국은 여름에만 습도가 80%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지구에 습한 대기가 존재하는 한 웬만큼 크지 않은 테라헤르츠파는 대부분 대기에 흡수되어 열로 소실되어 버립니다. 우주에서 날아오는 테라헤르츠 빛의 대부분도 지구 대기에 흡수되어 버리죠. 그렇다면 테라헤르츠파는 지구에 사는 우리에겐 그저 사용할 수 없는 빛으로 남아버렸을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실패해서 멈추지 않고 무언가를 해냅니다. 그동안 전세계의 전자공학자들과 광학연구자들이 각자만의 방법을 찾거나 협업을 통해 이 테라헤르츠 빛을 정복하기 시작하면서 근래에 들어 실험이 가능한 수준의 테라헤르츠파를 발생시키고 검출하는 기술들이 많이 등장해 왔습니다. 펜터초 펄스 레이저라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짧은 펄스 형태의 레이저와 이에 반응하는 광전도 안테나 혹은 결정 물질들을 이용해 넓은 주파수 범위의 테라헤르츠파를 발생시키는 테라헤르츠 타임 도메인 스펙트로스코피, 더 나아가 퀀텀 캐스케이드 레이저, 자이로트론, 포토믹싱, 공명 터널, 다이오드 등 수많은데 이름은 겁나 어려운 테라헤르츠 발생 기술들이 발전해 왔습니다. 물론 이런 테라헤르츠 팔찌만 빼고 말입니다. 야, 이건 왜 테라헤르츠라고 하고 팔지? 아무튼 드디어 인간이 사용할 수준의 테라헤르츠 기술들이 최근까지 빠르게 개발되어 왔으나 이들 하나하나가 배경 지식을 많이 요구하는 기술들인 만큼 이번 영상에서는 와, 이제 테라헤르츠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테라헤르츠 빛을 우리는 왜 주목해야 하는 것인가? 가장 먼저 투시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자기 속에 감춰진 물건이 송편인지 송아지인지 송해인지 아니면 권총인지 풀어서 펼쳐보기 전까지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유는 보자기가 우리 눈에 불투명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테라헤르츠파는 이런 천이나 포장박스 같은 종이를 매우 쉽게 투과합니다. 따라서 국제공항 내 출국장 같은 곳에서 엑스레이 검사 대신 테라헤르츠파를 이용하여 흉기를 찾아내거나 마약을 찾아내는 데 사용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테라헤르츠파는 엑스레이처럼 방사능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인체에 훨씬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눈에 가루약이나 밀가루가 모두 하얗게 보이는 반면 테라헤르츠 빛을 촬영하는 카메라를 만들게 되면 밀가루와 마약, 그 외 다양한 약물들이
봉투들이 서로 다른 색으로 나타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편지 봉투 속에 숨겨놓은 마약이 어떤 종류의 마약인지도 우리는 봉투를 뜯지 않고도 테라헤르츠 빛을 이용해 쉽게 구분할 수가 있죠. 이는 사실 꽤 많은 물질들이 테라헤르츠 빛에서 서로 다른 흡수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이것을 마치 범죄 수사물에서 볼 법한 멋진 용어로 테라헤르츠 스펙트럼 지문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식품이나 의학용 카메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테라헤르츠 빛이 수분에 매우 잘 흡수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역으로 이 사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식품에 포함되는 수분 함유량을 비교해 품질 확인을 하는 것이 가능하며 일반 세포보다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암세포의 독특한 특성을 이용해 제거해야 할 암세포의 위치와 범위를 테라헤르츠 카메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테라헤르츠파가 3G, LTE, 5G보다 훨씬 더 높은 주파수를 가지는 전파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 빠르고 더 광대역의 채널 용량을 가지는 무선 통신을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통신을 연구하는 전 세계의 과학자들은 차세대 통신으로 이 테라헤르츠 통신에 모두가 주목을 하고 있죠. 장점들만 나열해서 본다면 테라헤르츠 빛은 당장도 돈 주고 사서 쓰고 싶은 매우 매력적인 빛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수분에 잘 흡수되는 이 빛은 습도가 존재하는 이 지구에서 여전히 사용하기 어려운 빛인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아직 테라헤르츠파를 발생시키고 조종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수신하는 기술들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일반 대중들이 테라헤르츠 빛을 사용하는 시기는 아직 좀 먼 이야기인 것처럼도 보여집니다. 그러나 최근 낮은 주파수의 테라헤르츠 빛에 대해서는 꽤 컴팩트해진 카메라와 발생 장치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또한 빛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연구, 바로 메타물질 연구의 도움으로 자유자재로 테라헤르츠파를 조종하는 테라헤르츠 메타물질 연구들이 끊임없이 진행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테라헤르츠 기술에 대한 행보는 충분히 지켜볼 법한 매우 흥미로운 연구 분야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아직도 머리에 와닿지 않는 이 미지의 빛 테라헤르츠. 그렇다면 우리는 살면서 제대로 된 테라헤르츠 빛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을까요? 만일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이 헤드라인 뉴스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라면, 혹은 과학을 조금이라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당신은 테라헤르츠라고 불려도 될 만한 빛을 이미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2019년 4월 전 세계에서는 우주로부터 날아온 빛들을 모아 만든 하나의 사진을 보고 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블랙홀의 사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사진은 사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사진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마치 사진은 빨간색의 빛을 나타내는 것 같았지만 실제 이 빛은 0.23 테라헤르츠, 즉 우리 눈에는 절대 보이지 않는 그 빛, 바로 테라헤르츠의 빛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우리가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 이 테라헤르츠 빛의 명암을 그저 색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빨간색 색상으로 그 빛을 표현했을 뿐이죠.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테라헤르츠를 통해 그동안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었던 우주의 새로운 모습들을 하나둘씩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테라헤르츠 빛을 직접 만들어 새로운 카메라와 초고속 통신 등에 응용하는 시대로 조금씩 발전해가고 있죠. 시간이 흐르고 흘러 베를린의 장벽이 무너졌듯 전자공학자들과 과학 연구자들이 둘 사이에 장벽을 허물고 만난 미지의 그곳 테라헤르츠. 테라헤르츠파에 대한 이해는 우리에게 무선 통신에 쓰이는 전파와 태양으로부터 내리쬐는 빛이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아주 명확한 지식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매우 오랜 세월 동안 7빛깔 무지개색 외에는 바라볼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라디오에서부터 무선 통신, 테라헤르츠,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엑스레이, 그리고 그 너머까지 모든 빛을 인간의 손으로 다루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 갑자기 빛을 못 보는 세상을 상상할 수 있는지 물어본다면 많은 이들은 그것이 그저 슬픈 일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들은 매우 오랜 세월 동안 인지하지 못했던 더 많은 미지의 빛들을 이제서야 제대로 찾아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당신의 눈이 전기 신호를 받는 와이파이 안테나와 그 용도가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도 새삼 놀라운 일일 테니까 말이죠. 견우와 직녀 사이의 오작교처럼 테라헤르츠가 맺어준 빛의 가장 핫한 과학, 긴급과학의 공진이었습니다. 요번에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에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